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통일국민연합 신동춘 대표입니다. 오늘은 강석진 작가님께서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과 개방의 역사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요,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자면은 베트남의 그 현대사의 그 역사를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지만은 또 그 반대 성향으로 분단 국가가 된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유럽에는 독일이었죠. 독일은 또 전범 국가로서 2차 대전을 일으킨 국가였는데 패전함으로 말미암아 독일이 동독과 소독으로 갈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갖고 북한과 남한으로 분단이 되었고, 베트남에서는 역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분리가 되고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0년도 이제 80년도 이후에 신냉전 시대라고 할까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면서 독일은 드디어 통일을 성취를 했습니다. 근데 독일 통일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제도의 그 우월함을 통해서, 막강한 국력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인 이 동독을 흡수 통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독일이 통일된 게 90년도인가요? 91년도인가요? 90년도. 네, 90년도에. 그러니까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해에 드디어 5, 6년 만에 통일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트남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공산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적화 통일을 이룬 것이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개의 모두 이제 지구상의 세 개의 분단 국가인데 한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우월함 힘을 통해서 통일이 됐고, 네? 베트남은 공산주의 그 세력에 의해서 남쪽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켰던 그 나라가 그만 적화 통일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북조선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었고, 한국은 이제 대한민국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베트남처럼 되면 안 되겠죠. 우리 반드시 독일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 우월한 힘을 통해서, 이 국력을 통해서 북한에도 마침내 자유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시장경제가 정착이 되어서 마침내 독일처럼 통일로 이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소명입니다. 조금 전에 그 월남이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됐는데 공산주의에 이제 그 사실 그 침략을 당해서 결국 공산주의화가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티우 정권이 물론 외양은 자유민주주의 형식을 모양을 띠고 있었지만 너무나 부패를 하고 무능하고 한 점이 사실 뭐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불리기는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런 뭐 장개수 군대가 망한 것처럼 비슷한 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베트남의 그 분단과 공산화 통일에 대한 그 역사를 잠깐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트남도요,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한국처럼 분단이 되었고 북쪽은 공산화, 남쪽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누리게 됐는데요. 한국에는 분단이 38선을 통해서 남과 북으로 갈려졌죠. 근데 이제 이 베트남 경우는 16도 선을 경계로 해갖고 북쪽에는 공산주의 체제인 북베트남이 들어서게 됐고 남쪽은 이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단이 말이에요. 자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이 된 겁니다. 자,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사실 이 베트남은 오랜 동안 100년 이상 동안 그 프랑스에 의해서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근데 2차 대전 중에 또 일본이 베트남을 또 점령을 해서 잠시 또 지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일본도 역시 이제 패전국이 되면서 그 나라가 마치 베트남 전체가 남과 북이 무주 공산처럼 됐는데 그 북쪽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남쪽은 또 영국군이 주둔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 이것이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런 이제 혼란한 틈을 타서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북베트남에 그 북쪽을 갖다가 점령을 하고 1945년 9월 2일 날 하노이에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프랑스가 16도 이남 지역에 프랑스가 다시 진입을 해가지고 재짐령을 하고 베트남국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45년도 9월 이후에 남과 북의 베트남이 완전히 이게 이제 분리된 분단 국가로서 이제 이것이 고착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것으로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었어요. 자, 프랑스군이 남쪽 16도 이남 지역에 독립국가를 갖다 만드니까 북쪽에 그 호치민 그 공산 세력이 게릴라전으로 맞섰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여기 일일이 다 대항할 수 없게 되고 게릴라전에서 프랑스 군대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프랑스가 미국과 소련에 중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과 소련에 의해 갖고 다시 그 분계선이 16도에서 17도 선으로, 자, 한국은 어떻습니까? 해방이 되면서 38도 선을 통해서 북쪽은 이북이, 남쪽은 이남이 형성이 되었던 것처럼 베트남은 17도 선을 분계점으로 해갖고 북과 남의 베트남이 일어서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제네바에서 어떻게 합의를 했냐 하면은 17도 선을 통해서 분립이 분국이 됐지만은 2년 후에는 남과 북의 총선을 통해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자 하고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이 다시 뒤집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보니까 남베트남, 북베트남이 하나의 통일 국가로서 이게 총선을 실시하게 될 것 같으면은 베트남의 남과 북의 많은 인민들은 남쪽보다는 북쪽을 더 선호했어요. 이렇게 되면 총선하게 될 경우 북베트남, 즉 공산주의 국가가 결국 통일된 그런 통일 정부가 될 것을 예상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도 볼 것 같으면요, 한국도 이제 38도 선으로 분립된 이후에 3년 동안 미국에 의해서 군정 실시를 받았었죠. 근데 이제 그때의 미국 군정이 이남 지역 사람들을 상대로 해갖고 민주주의 제도가 좋으냐 사회주의 제도가 좋으냐고 그 여론을
투표를 한번 실시해 봤는데 약 70% 이상이 이남 지역 그 국민들도 사회주의 제도가 더 좋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별력이 그 폐단성과 그 독재성을 잘 인식을 못했던 거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총선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분명히 남베트남, 북베트남이 완전히 공산화가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이 이걸 일방적으로 깨버리게 됩니다. 그래갖고 1954년도에 4년 10월 달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베트남 남쪽이죠. 17도 이남 지역의 베트남을 갖다가 독립국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왜 이렇게 했냐 할 것 같으면은 베트남, 남베트남, 북베트남 전체가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 같으면은 인도 차이나 지역 전체가 다 공산화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처럼 무리수를 둬 갖고 이남 지역을 독립국으로 그러니까 친미국의 친정권을 갖다가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55년 10월 26일에 총선을 통해 갖고 베트남 공화국이 이남 지역에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제 그럼 이남 지역의 베트남 공화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이남 지역의 베트남 국가가 말이에요 끊임없는 부패, 부정, 그리고 이부 베트남은 끊임없이 또 간첩들을 갖다 난파하고 그 다음에 공산 조직을 갖다가 남베트남 지역 곳곳에 각 조직마다 국가기관마다 간첩들을 침투시키고 말이에요. 이래갖고 국가의 기밀들이 다 북베트남으로 넘어가는 이런 또 모순된 것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북베트남은 여기 이제 자신감을 얻어갖고 어떻게 했냐면 남베트남을 이제는 우리 북베트남 공화국이 적화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적화통일 정책을 갖다가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으로 갈려지고 공산화가 되고 총선 실시하고 남과 북의 공화국이 별도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과 너무 그 비슷한 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군요. 예. 네. 여기서 조금 이제 약간 관찰을 하자면 독일은 그 분단이 전범 국가, 따라서 그 많은 이제 그 서부 연합군하고 소련군이 독일이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찢어놔야 된다는 거기서 이제 그 사개국으로 분할 통치를 이제 했는데 사실 월남하고 한반도는 우리가 전범 국가도 아니고 식민지였어, 식민지. 식민지였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일본군이 식민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해서 명분이 국제적으로 이게 분당이 된 거예요. 식민지를 어느 한 군데에서 무장 해제를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38선 2군이 소련군이 한다고 38선 남이 미군이 한다면서 처음부터 분단이 국제적 성격을 띠게 했었어요. 우리 민족이 잘못을 저지른 것도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숙제도 어떻게 보면 답도 국제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 국제 관계를 잘 하지 않으면 이 해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자, 그런 그 성격이 있습니다. 독일은 분명히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분단 국가를 자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하고 한국의 경우는 전범국이 아니고 식민지에 있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 식민지 당했는데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다시 분단으로 이어졌으니까 두 번 불행을 지금 겪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경우에 아직도 이러고 분단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한 이 남베트남이 끊임없이 부패하고 그리고 자체 내에 공산 세력이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남베트남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갖고 북베트남의 이런 그 적화통일 그 정책을 갖다가 비난을 하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을 했죠. 근데 이제 남쪽에 뭐가 형성이 됐냐면 그 남베트남의 지식인들과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베트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쪽에 이와 같은 반정부적인 반국가적인 이런 조직이 형성이 돼 갖고 남쪽에 남베트남과 대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남베트남은 이렇게 되니까 큰 이제 혼란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결국 이제 부패한 나라로 계속 이제 치닫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도 어떻게 되냐면 남베트남, 미국에 의해서 세워진 남베트남 이 국가에 대해 정치적으로 압력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남베트남 이 정부가 반미주의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독자적인 그런 독재 정치를 갖다가 더 강화하고, 이래갖고 이제 결국 남베트남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한국에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갖고 어떻게 됩니까? 쿠데타가 일어났었죠. 왜냐, 그 전 정권이 부패하고 독재 정치를 하니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처럼 이 베트남에서도 말이에요. 미국 지원하에, 이건 좀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이 지원을 해갖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베트남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이 결국은 이제 지원을 해서 그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베트남은 어떻게 됐냐면 남베트남을 갖다 계속 혼란을 이제 가중시키면서 농촌 지역의 공산화 세력을 갖다 계속 확장을 했습니다. 자, 한국도 그 남과 북으로 이제 공화국이 세워졌지만은 말이에요. 이북의 이 공산 정권은 남쪽에 있는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남노당 세력을 갖다 계속 확장해 나갔었어요. 공산화를 갖다 계속 추진했던 것이었죠. 그와 같은 이제 유사점이 베트남에도 있었어요. 자, 이제 미국이 보기에 남베트남은 계속 이제 공산화가 되어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미국이 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위해 갖고 64년도에 통킹만이라는 군사 그런 거 충돌 사건을 일으켜서 베트남에 군사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5년도에 이 티우라는 사람, 제가 어렸을 때 좀 기억이 나는 사람인데요. 웅우엔 반 티우라는 사람이 국가 수반이 되고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67년도에 군정을 이제 폐지하고 최초의 민정 국가인 대통령이 바로 티우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남베트남은 경제력이 많이 더 악화가 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농촌 지역에 베트공 세력들이 더 확산이 되면서 농업이 아주 완전히 피폐화가 됩니다. 베트남 할 것 같으면 쌀 아주 상당히 대생산국이죠. 2모작, 3모작을 하는 나라인데 피폐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다음에 식량이 부족할 정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권력층들, 부자들, 군부들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재산을 또 빼돌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빈농들은 오히려 더 베트공 그러니까 북베트남 정부에 오히려 더 호응을 하고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참 치유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를 갖다가 연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베트남이 이런 부패로 인해 갖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베트남이 멸망의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적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적 요인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그 내적인 요인이 뭐냐면은 정부의 관료들의 부정 부패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자녀들을 다 프랑스, 유럽으로 다 또 어떻게 되냐면 유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남베트남 정부의 그
공산 세력화가 된 그 조직이 크게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불교 종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캐톨릭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는 그러니까 반미주의, 그 다음에 반정부적인 이런 데모를 갖다 계속 일으켰었어요. 이 당시에 불교 스님들이 분신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민심이 어떻게 됐냐면 북베트남 공산 세력 쪽으로 기울게 되고 베트공 세력, 즉 베트남 인민전선 그 세력이 더 크게 확산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결국은 이제 뭘 원했냐면은 공산화되는 베트남을 이들이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요인 제공을 갖다가 스스로 제공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베트남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였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반해서 이제 그러면 베트남이 공산화가 된 그 외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미국이 60년대 후반에 베트남에 군사 개입을 하면서 미국이 여기에 군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에도 이게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아주 베트남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73년대 우리가 잘 아는 그 키신저가 파리 평화 협정 체결을 갖다가 맺게 되고 미국은 이제 베트남에서 철수한다 하는 것이 1973년 1월 달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사실은 남과 북이 평화를 유지하자 하고 한 협정이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류상의 평화 협정이었지 사실은 뭐냐 이제는 남베트남을 포기를 함으로 인해 갖고 북베트남이 점령하도록 이것을 허락을 하겠다는 그런 결과였던 거였었죠. 자, 그래서 이제 1975년 그러니까 파리 평화협정 체결한 이후 2년 만에 북베트남이 군사적인 총공세를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약 한 달 반 이후인 4월 30일, 1975년 4월 30일 날 베트남은 점령이 되고 그 다음에 1976년 7월 2일 날 북베트남, 남베트남이 적화 통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트남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 박사님께서 좀 첨언을 좀 해주시죠.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군이 사실 그때 한때 50만까지 투입이 됐어요. 50만. 그 다음에 사상자도 엄청 많았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또 반전 데모도 일어나고 반전 여론이 돼서 그때 그 존 바이슨이 밥 딜란이라는 그런 가수들은 그때 노래 생각납니다. 위셸 오버컴. 위셸 오버컴 다 우리도 많이 따라 부른 나중에 노래인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걸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전쟁 그만하고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반전 여론 하면서 이게 미국이 견딜 수가 없고 결국은 그 유명한 키신저가 평화협정을 사이곤 가서 하면서 하자마자 바로 그냥 무너져서 거기 엄청난 보트 피플이 생겨났죠. 보트 피플은 이제 티우 정권 밑에서 이제 먹고 사는 그 부유한 사람들이 보트 됐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떠돌다가 죽기도 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도 좋지만 부패하는 정권들은 아무리 외부에서 지원이 돼도 그거를 베트콩 때 팔아먹었어요. 무기를.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장개석 군대도 옛날에 있었죠. 똑같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군사 지원해줬는데 그 무기를 그 못했던 군대에다가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개석 군대하고 이 TU 정권 밑에 있는 군대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미국이 또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초강대국이지만 간과하지 못한 점은 그 민족주의적, 민족 내에서 누가 그렇게 정통이 있고 도덕적으로 올바르냐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베트남이 친미 국가가 됐어요. 공산화 되긴 됐지만 그것도 아이러니한데 베트남도 특수성이 중국하고 견원지간이잖아요. 중국하고는 결코 친할 수가 없어요.
남중 국해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베트남 사태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 내부의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갖고 있고 그런 체제를 갖고 있고 시장경제일지라도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된 상태에서는 부패한 정권은 결국은 공산 정권화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각 모든 그 시민들이 말이에요. 국민들이 이 국방에 대한 그 의식이 확고해야 되고 시민의식, 민주주의 정치를 수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없으면은 결국 그 나라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베트남의 이 패망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 한국과 또 이북 땅에 있는 우리 동포님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많이 배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한마디만 더 되면 말이죠. 이제 혹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그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전환시대에 논리해가지고 올라면서 공산주의가 승리했으니까 마치 공산주의 자체가 뭐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우수해서. 좋다라는 그 착각과 망상이 있었던 때가 한동안 있었어요. 나중에 수정을 했지만은 그게 절대로 아니고 지금 얘기한 건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겉모양만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을 자유를 지키려는 튼튼한 국방과 그 안에 국민 정신이 따로 되지 않으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그 전체주의 아닙니까? 똘똘 뭉쳐서 하기 때문에 전쟁이나 대결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왜냐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질이 멸렬돼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위기의 시대는 똘똘 뭉치지 않으면 우리가 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방 의식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외세에 의존하지 아니한 그런 그 주인 의식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이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